김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청이 최근 백제시대 금동신발 2건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금동신발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물로 지정된 2개의 금동신발 가운데 전북 고창 봉덕리 고분에서 출토된 것은 1500년 전 한성백제 최고의 명품 구두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백제 최고의 명품 구두. 예, 제가 한번 그렇게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네. 사실 백제와 신라 영역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이 백제에서만 한 19점에서 20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신라 지역까지 합치면 저각평까지해서 약 50여 점이 출토가 됐는데 그중에 가장 완벽하고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금동신발이랍니다. 보통 이제 금동신발 출토될 때는 네.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막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어서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되게 이렇게 보존 처리를 나중에 하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북 고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 여기 그렇습니다. 어디인 거예요? 예, 고창의 봉덕리 고분군이 사실은 그 자연구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운데를 깎아가지고 시차를 두고 무덤을 이렇게 차례차례 여러 차례 이렇게 조성한 형태인데요. 이를테면 한성백제 시대의 지방 유력 가문의 선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창군에서 2008년부터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봉덕리 1호분의 정비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그러려고 이제 발굴 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2기의 그런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데 석실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중국제 청자편하고 금동제 귀걸이 등을 찾았는데 뭔가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하긴 하는데요. 뭔가 2%가 부족했다라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는데 왜 부족해요? 예, 청자편이잖아요. 중국제.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의미고 예. 금동제 귀걸이 조각. 이게 물론 이 고분의 높은 그런 위상을 말해주기는 하지만 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도굴이 됐기 때문에 조금 뭔가 부족하다. 도굴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군 예산에서 3억 원이면 큰 건데 그래도 그 예산을 들인 만큼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발굴 조사를 맡았던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호분이라고 이름 붙은 큰 붕구의 정상 부근에서 뭔가 아주 의미심장한 흔적을 발견했는데 길이가 한 4m가 되고 너비가 3m가 넘는 커다란 직사각 형태의 돌이 정연하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처음에 무덤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 그런 지점이 아니냐라고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평평하니까 네. 그렇게 추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아니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제사육으로 판단했던 평평한 돌을 드러내니까 다시 구멍을 덮은 2장의 덮개돌이 노출되더라. 근데 이 덮개돌 사이에 다시 4장의 작은 돌과 진흙으로 이렇게 밀봉이 돼 있었다는 건데요. 그 밀봉된 밑에 이 독을 당하지 않은 싱싱한 고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이런 고분을 독을 당하지 않은 고분을 천여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아니 그때는 신문에도 그런 표현을 그 제목도 그렇게 썼었어요.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새로운 어떤 그 용어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독을 당하지 않은 고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발굴단에서는 야하는 탄성이 터졌고 그리고 살짝 들어올린 덮개돌 틈 사이에 디지털 카메라를 들이매고 거기다가 사진을 연신 찍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조금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요? 사진도 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잘못 열었다가는 그 노출이 되면은 안 되거든요.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혹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덮개들이 너무 커가지고 쉽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크레인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발굴단으로서는 환호성을 지를 만한 상황 아니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찍힌 사진을 좀 보니까 돌틈 사이로 들어간 희미한 빛이 뭔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하얀색을 띠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반신반의해서 저게 뭘까 했는데 당시 그 발굴단자 역시 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매 눈으로 저건 금동신발 같은데 틀림없는 것 같아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다시 그 뚜껑돌을 그냥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네. 나중에 복원된 것만 봤지 원래 그 무덤 안에 있을 때는 네. 다 금동 신발이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이 금동 신발은 아주 완벽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럼 원형 그대로 네, 있었어요. 원형 거의 원형 사진을 보시면은 알 텐데 이거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뭐 거의 없죠. 유일하다시피 한 것 되게 같은데요. 그 특이한 케이스죠. 와. 그러니까 이 지금 도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그 원형 그대로 지금 무덤이 보존이 될 수 있었고 네, 그렇죠. 금동 신발도 보존이 되는 네. 거였다. 네. 아. 그래서 원래는 그 발굴단에서 이 사실은 욕심이 나잖아요. 발굴을 할 수 있는. 아, 그럼요. 이 빨리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그러나 욕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물의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덮개들 열었다가 1500년 이상 된 그렇게 밀봉되어 있던 유물들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산소와 그렇게 닿으면 급격하게 훼손될 수 있거든요. 산화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목관 같은데 명문 목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뻘 속이라든가 아니면 물 속에 있을 때는 온전히 남아 있다가 예. 갑자기 공기 중에 나가면 완전히 찌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무덤 덮개돌을 열고 싶은 정말 굴뚝 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문화유청장한테 신고를 했고 그래서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이 신발은 어느 정도 크기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되게 완벽했고 그 피장재 발족에도 확인이 됐는데 오른쪽 신발 안에 사람 뼈의 일부가 직물과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신발을 신었거나 아니면 의복이 나온 거죠. 그리고 사람 뼈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금동 신발의 좌우 크기를 보니까 324에서 327mm 정도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크죠. 설마 발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발도 워낙 크고 그다음에 바닥판에 최대 1.7cm 크기의 원치형 스파이크를 18개나 박았다라는 건데요. 야구의 운동화 스파이크 같은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면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신발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 약합니다. 그래서 실용성은 제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공더러 돌아가신 다음에 뭐 사후 세계라마 신고 다니시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제작한 그런 장례형 명품 구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원래 평상시에 신고 다니던 신발을 이렇게 넣어드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장례용으로 네, 만든 거죠. 근데 이 명품이라고 할 정도 되면 네. 이 밑쪽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야 될 거고 그리고 소재도 뭐 금으로 돼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동이죠, 금동.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 여력이 되시면 봉동리 출토 금동 신발을 검색해 보시면 오늘 아침에 기사도 썼지만 그러고 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금동 신발은 다른 백제 금동 신발과 같이 바닥판하고 양옆판을 포함해서 3장의 금속판을 접어서 못으로 이렇게 박아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예. 다른 백제 신발과 좀 다른 거는 윗부분에 2cm 가량의 목깃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좀 아름답습니다. 더 이렇게 보기가 좋고. 조금 좀 올라왔다는 거죠. 요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예. 근데 이 신발을 보면은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어느 정도 이 아름다웠길래 그래요? 예, 그 신발의 양쪽 옆면이라든가 바닥판에 다양한 문양을 배치를 했는데 이게 그 이 금속판을 오리고 막 이래가지고 오리고 뚫고 이래가지고 만든 투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양쪽 옆면을 보면 하트 모양의 어떤 불꽃 무늬를 배치하고 가운데 육각형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뭐 봉황이라든가 용이라든가 사람 얼굴의 새라든가 쌍조라든가 길쌍조 이런 것들을 역동적이고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구획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팎으로 상서로운 짐승이라든지 혹은 사람 얼굴을 또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옆면이 그런 거예요? 바닥면도 혹시? 바닥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불꽃무늬 역시 두고 앞커부터 해서 용, 귀신 얼굴, 쌍조, 그다음에 힘쓰는 역사 이런 순으로 배치를 했는데 용무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눈도 날카롭고 뿔도 곱게 쓰고 화염도 내뿜고 물론 뭐 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역동적인 몸체 그다음에 내부 비늘까지도 정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요. 끌을 사용해서 이렇게 뭐 축조라고 해서 이렇게 탁탁탁 밀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고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뭐 직경 2mm 정도의 꽃잎이 6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잎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이제 원치 형태로 이렇게 배치한 것 이런 것도 눈에 띄죠. 근데 저희 청취자 이주윤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금동 스파이크를 왜 박은 건가요? 이렇게.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미적인 감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멋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말 타는데 말
타기 위해서 신발 신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 생각해봤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면 다른 금동제 신발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예, 백제 금동 신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곳 정도에서 한 19점에서 20점 정도 출토가 되는데 기존 제품 중에서도 톱니무늬라든가 불꽃무늬라든가 용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은 덜어 보이긴 하지만 이 봉덕리 명품 구두처럼 기술이나 문양이 좀 처집니다. 그러니까 이 봉덕리 거는 다양한 정끌을 사용해서 아주 다양한 기법으로 무늬를 새겨놨는데 너무도 성능감이 넘치고 입체적이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봉덕리 금동 신발을 명품 중에 명품이다. 뭐 애땡이니 샷땡이니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금동 신발하고 비교한 사진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확 드러날 겁니다. 그럼 장인의 엄청난 좀 뛰어난 장인이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 조성 시기를 우리가 5세기 중후반이라고 그래서 뭐 2, 4분기 말에서 3, 4분기 말 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450년에서 475년 사이다 이렇게 보는데 155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런 금동 신발을 만든 예가 없고 일본에 좀 보이는 금동 신발이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에서 수입해 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당대 그 백제 금동 신발과 제작 기법도 같고 문양도 같아서 이거는 백제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라 식리총이라는 데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 식리총은 뭐냐면 식리라는 게 신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나왔기 때문에 식리총이라고 한 건데 금동 신발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리총이라고 하는데 백제산 명품 구두가 신라의 귀족 무덤에까지 안장될 만큼 정말로 그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문명의 중심이 아무래도 중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없던 거니까 좀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의 한성백제 시기에 정교하고 화려한 그런 무늬를 새길 수 있는 뭔가 기술자 집단, 이 명품 구두 회사가 그 한성백제 시대에 존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한성백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성기는 한강에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전북 고창까지 갔어요? 이게 사연이 좀 긴데요. 그러니까 백제가 사실은 만에 50여 개 소국을 통합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중앙 집권보다는 그 지방 분권을 지향한 왕국임을 알 수가 있는데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6년에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치고 58성 700촌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백제 지방이 아주 작은 성과 촌 단위로 이렇게 촘촘하게 조직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만든 거라고 봐야 돼요? 거기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든 걸 거기서 가져간 겁니까? 아마 이 백제 중앙정부 쪽에서 한성 쪽에서 대단히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정도 장인이면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나갔을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백제가 강하지 않아서 그런 지방 세력한테 선물로 이렇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게 우리가 다 알지만 삼국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먼저 이룬 그 왕국이 백제거든요. 특히나 그 근초고왕 시절에 3만 대군 이끌고 고구려 고고고남을 죽이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 송수라든가 양서와 같은 중국 사설을 보면 백제가 중국의 요소지방을 경략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외에 칠지도를 주고 또 역사서인 그 고흥의 석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편찬한 것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면은 강성했는데 각 지방을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다. 원래부터 지방 분권을 지향한 왕조라는 전통도 무시를 못했겠고 광개토대왕 침입 때문에 이제 558성 700촌을 빼앗기는 그 이후에도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백제 중앙정부가 지방 소재 거점 지역을 대대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유력자들한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 정치를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왕이 이제 하사품 내려주듯이 그렇죠. 사여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선물을 주면 우리는 이렇게 우애가 돈돈한 동맹관계가 비슷하게 그런 선물을 얘기네요. 위세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뭐냐면 지방 세력의 수장에 어떤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사하는 기중품을 의미하는데 이 지방 유력자들 사실 정부가 주는 위세품을 받음으로 해서 기득권 일부를 잃겠죠. 그렇게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충성서약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방 세력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고 나름의 어떤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을 거고 그렇게 받은 위세품 중에서도 서열이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권위를 부여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왕이 선물을 주면서 예. 하사품을 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동 제품도 어느 지역에서는 금동 신발이나 그런 금동 관모 같은 그런 높은 걸 주고 어느 지역에는 뭐 예를 들면 귀걸이나 이런 걸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했을 공무신 것 주는 거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쓰는 금동 관모 같은 경우는 관직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고 머리에 쓰면 좀 폼나잖아요. 예, 뭐 그런 게 그렇죠. 있고. 그런데 금동 신발은 실제 신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사후세계와 관련된 어떤 장성 의례의 전용품이었고 그래서 백제 중앙정부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특별히 내려주는 장례용품이고 어떻게 보면 조이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왕실과의 어떤 강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그런 귀중품이 바로 뭐 금동 신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신발을 받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무덤 보면은 봉동리 고분 무덤 보면은 금동 신발뿐만 아니라 중국제 청자하고 일본제 도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무덤 주인공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물품을 사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백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사했던 물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국의 명품을 하사받을 만큼 무덤 주인공의 위상이 높았다라는 건데요. 이 발굴단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또 상상력을 자극하더라고요. 어떤 게요? 이게 금동 신발이 출토된 게 이제 우리가 사오석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 매우 조급하게 축조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 무덤 주변에 총 5개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예. 이 금동 신발이 출토된 그 사오석실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만 혼자 묻혔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합장하는 겁니까 보통? 보통 합장도 하죠. 왜냐하면 이 무덤방을 무덤길을 만들고 하면 합장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먼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무덤길 만들면 이렇게 합장이 가능한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구멍을 뚫어놓고 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묻혀 있어요. 예. 그러고 무덤방을 봐도 굉장히 조잡하고 거칠고 그래서 굉장히 급조 날림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벽에 사용된 석재가 정연하지도 않고 크기도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깬 돌도 이렇게 벽석과 벽석 사이를 메운 돌도 대충 채워 넣었다는 인상이 짙은데요.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손을 대도 금방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금동 신발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고학적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죠. 무덤의 피장자가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죽은 장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덤 조성 연대가 450년에서 475년 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광개도 대항 이후에 고구려의 침략이 격심해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백제 임금이던 계로왕의 명에 따라서 처출된 고창의 지방 세력의 젊은이가 고구려 군과의 치열한 전투에도 전사한 뒤에 묻힌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계로왕은 그렇게 전사한 봉동리 출신 젊은 장수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최고의 명품인 하사한 금동 신발을 하사했다. 사후에 어떤 조이품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뭐 그럴 듯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금동 신발 사연대 한성백제가 함락이 되고 그다음에 옹진천도 이후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옹진천도 이후에도 백제가 지방 세력에 내려준 그런 금동 신발이 몇 점 있는데 봉동리 신발보다 좀 이렇게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지도 않고 섬세하지도 않고 단순한 기법으로 제작돼 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데요. 왜 이런 기술이 전수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문영왕릉에서 보면 문영왕하고 왕비가 금동 신발을 신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퇴보는 아니고 기술의 단절이었고 그 40여 년 지난 다음에 문영왕릉 그 출토품에서 보면 뭔가 유행이 바뀌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행이 바뀌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청취자 정미수님께서도 지금 검색해봐서 금동 신발을 찾아봤더니 장인이라도 그 당시 기술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런 그렇죠.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백제 이런 명품 신발이 계속 유지 안 되고 만약에 발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사실은 백제 최전성기가 웅진백제나 사백백제가 아니라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한성백제 시대거든요. 근데 백제 역사가 678년인데 493년이 한성백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한성백제가 어떻게 보면 잊혀진 왕국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봉동리 금동 신발은 그 잊혀진 왕국의 어떤 전성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징 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하면. 네. 참 이 작은 신발 안에도 이런 역사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혼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 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